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시간 건강과 삶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온 제가 한 분의 인생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타키타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저는 조금 보수적인 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딸에게만큼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30이 넘어서야 결혼을 했고 늦게 딸 하루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아이에게 모든 정성과 희망을 쏟았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풍족하고 안정된 미래를 살길 바랐습니다. 하루카는 어릴 적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했고 성적도 늘 반에서 상위권이었어요. 대학 입시에서 명문대에 조금 못 미쳤지만 저는 하루카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의지력과 인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딸이 고향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르길 바랐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니 부모로서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았고 딸이 가까이 있어야 저희 부부도 돌봐줄 수 있으며 가족이 늘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카는 도쿄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 도시에서 생활해보고 싶고 스스로 경력을 쌓고 싶다고요. 저는 그때 하루카가 이상만 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시골 출신인 딸이 도쿄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싶어 반대하고 싶었지만 딸은 20살이 되어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싸서 아내와 단둘이 딸을 도쿄로 보냈습니다. 걱정돼서 저희는 집도 직접 구해주고 온갖 준비를 마친 뒤에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었지만 아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딸에게 연락을 했고 덕분에 딸도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카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일상의 작은 기쁨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같은 모든 일을 저희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다정하고 순했던 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카는 직장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둘이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1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의 가족사를 알아보니 여러모로 복잡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부잣집 사위를 꼭 바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 딸을 책임질 능력이 있고 딸이 고생하지 않게 해줄 사람이길 바랐죠.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내도 딸이 안쓰러워 제 편을 들었고 설득하다 보면 하루카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까지 하게 되어 결국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불쌍해서 결혼식 비용 전부를 저희가 부담했고 젊은 부부가 편히 살려고 집도 사주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모자라 친척과 지인들에게 150만 엔을 빌렸어요. 그래도 전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이 편히 지냈으면 했으니까요. 처음엔 딸이 힘들까봐 걱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하루카를 제법 잘 챙겨주는 걸 보고 저도 차츰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절약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돈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빚을 다 갚은 뒤에도 저는 매달 3만에서 5만 엔씩 딸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딸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예전에 하루카와 사위가 저희 부부에게 함께 지내며 노후를 보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저와 아내는 둘 다 거절했습니다. 고향에 친구들도 있고 우리만의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작은 가정 안에 갇혀 지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씩 딸을 보러 가서 행복해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딸과 함께 지내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혈육은 딸뿐이니까요. 몇십 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를 잃고 나니 인생이 몹시 허무하고 불안해졌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밥하고 혼자 자는 매일 밤마다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저는 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보살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말벗이 있고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딸과 사위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거절당할까 무서웠고 제가 짐이 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하루카는 망설이지 않고 고향으로 저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날 저는 옷가지와 짐들을 한가득 챙겨 올라갔고 남은 인생은 딸네 집에서 함께 떠들썩하게 살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1년 뒤 저는 다시 짐을 싸서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딸과 함께 살게 됐다고 해서 제가 편하게 지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집에 불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가족의 일원으로 기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하루카와 절반씩 나눠서 맡았어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사위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워낙 바쁘고 피곤하겠거니 생각해 제가 뭐라 하지 않았죠. 하지만 딸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도 요리와 청소를 도맡아 하는 걸 보니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슬쩍 집안일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말을 해도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남자는 돈 버느라 바쁘다.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다라고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카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둘 다 회사에 다니는데 왜 딸만 집안일 전부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사위와 여러 번 대화해보려고 했지만 허사였고 점점 사위 태도는 냉랭해졌습니다. 더 나쁜 건 그가 딸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없는 줄 알고 딸에게 비꼬는 말을 하거나 하찮은 일로 딸을 몰아붙이곤 했어요. 만약 제가 우연히 듣지 못했다면 그저 딸이 평온하게 지내는 줄만 알았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에게 이 상황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많은 걸 참고 있으며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구나 하고요. 딸이 진심으로 행복한지 솔직히 묻고 싶었지만 어색하게 웃는 딸의 표정을 보면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딸이 저를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해야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사위는 이제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돌려 말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요리가 맛이 없다, 집안이 깨끗하지 않다 같은 말로 딸의 흠을 잡았습니다. 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정말 사소한 핑계일 뿐이라는 걸요. 결국 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고 진짜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신호죠. 남자로서 사위 마음도 이해합니다. 자기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느끼고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걸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보살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젊은 부부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으려 해도 사위가 점점 딸에게 모진 말을 하고 차갑게 대하는 게 보이니 더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충돌하면 딸이 더 상처받을 게 분명했어요. 사위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안 할 테지만 대신 딸이 남편에게 질책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한 번 그런 광경을 본 이상 두 번 다시 딸이 그런 꼴을 당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고 그 뒤 저는 우연히 부부가 대화하는 걸 엿듣게 됐습니다. 사위가 우리 부모님을 여기로 모시고 싶다. 집이 이미 좁고 부모님이 오시면 어디에서 잘 거냐 하니까 딸은 당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같이 지내고 당신 어머니는 우리 딸과 지내면 된다. 부모님은 평생 고생하셨으니 여생을 편히 보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저를 설득하지 못하자 사위가 직접 제게 얘기하러 왔어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게 저희 부모님은 평생 힘들게 일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드셨고 제가 장남입니다. 몇 년간이라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말했죠. 그 말 자체야 틀린 게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건 옳은 일이고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셈은 빤히 보였죠. 딸에게만 맡겨두면 다툼이 생길 테니 제가 먼저 그럼 나는 나가겠다라고 말하길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집은 제가 돈을 내서 샀지만 딸이 혼인신고 후 부부 공동재산으로 법적으로 등록해버렸어요. 이제는 딸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라 사위도 절반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살고 누가 나가야 할지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고 곧 제가 떠날 날이 오겠구나 짐작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부양하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는 건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이치죠. 저도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걸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서면 마찬가지로 할 테니까요. 문제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위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낯선 사람입니다. 거절하거나 반대할 자격이 사실상 없었죠.
사위가 저보고 직접 나가라고 말하진 않아도 그 의도가 너무 뻔했어요. 그의 부모님이 오시면 저는 그분들과 방을 같이 써야 하는데 평생을 살아온 제가 처음 보는 분과 침대를 함께 써야 한다니 도저히 불가능하죠. 결국 제게 남은 선택은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마 사위도 처음부터 그걸 바라왔겠지요. 그날 이후 딸과 사위는 크게 다퉜습니다. 모든 말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편을 잘못 봤다는 후회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란 건 가게 물건이 아니라서 잘못 샀다고 바로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딸이 직접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제 가슴이 미어져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딸은 오열하며 붙잡았지만 저는 더 머무를 수 없었어요. 사위는 한마디도 없이 저를 잡지 않았고 속으론 안도했겠지요. 그렇게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간 딸네 집에서 살았지만 결국 인생의 만반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어르신들에 비하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아직 연금이 있어 매달 8만 원 정도는 받거든요. 언젠가 제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면 그 돈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인생에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최선을 주고 싶어 하고 늘 희생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은 가까이 살며 하나 알아낸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걸 다 자식에게 줘버리고 정작 본인을 위해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나이 들어 힘이 빠졌을 때 정말로 고립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희생이 언제나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과 함께 지내며 가족 품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아왔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과 살러 올라갔던 저처럼 결국 행복 대신 더 깊은 고독으로 몰릴 수도 있죠. 부모가 전 재산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당연히 자식이 훗날 자신을 보살펴줄 거라 생각하는 일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부모가 그렇게 모든 걸 주고도 막상 자신이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저 역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결혼 때 집을 사주고 매달 돈을 보내줬고 아내를 잃은 후엔 주저없이 생활터전을 정리하고 딸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결국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존재가 그 작은 가정에 맞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즉, 모든 걸 주고 나면 부모가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사소한 갈등이 쌓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집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며 결국 부모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깁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면 더 이상 부모가 그들의 일상에서 최우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 탓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저와 같은 경우를 겪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령자가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걸 자식에게 맡기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은 지켜둬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돈은 어르신에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자립의 도구가 됩니다. 저처럼 연금이 있으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게 없다면 딸네 집에서 쫓겨났을 때 저는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만 매달릴 게 아니라 동년배 친구를 사귀고 소모임도 나가면서 독립적이면서도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뿐이니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는 잘 맞겠지만 많은 경우 갈등과 집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없고 자식의 미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은 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1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깨닫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희생은 분명 고귀한 일이지만 자신을 위해 조금은 남겨두라는 말.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을 때 결국 내 편이 돼주는 건 나 자신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별로셨다면 2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